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타일러 라쉬의 두 번째 지구는 없다,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일러가 개인적으로 환경에 너무너무 관심과 걱정과 애정이 많은데, 그래서 평소 강연이라든가 이런 자리에서 환경보호에 대해서 구구절절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청중들이 굉장히 생뚱맞아 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데서 저렇게 재미없는 얘기를 하고 있지?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SNS 활동을 하면서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한 날에 왜 한국에서 석탄 발전을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을까? 그런 것 좀 중지하면 좋을 텐데, 이런 글을 올렸더니 댓글이 니네 나라로 가라, 개인적으로 이제 상처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환경에 대한 의식 수준, 이런 것들은 서구 선진 국가와 비교하면 조금 떨어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성장, 발전, 이런 문제에 많이 이제 집착을 하고 있죠. 그리고 환경에 관심이 많은 그런 개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사회적 공감대로 강력하게 형성되는 이런 측면에서도 아직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에도 환경, 기후 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좀 강하게 형성해보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싶고, 타일러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서구 선진국가에 비해서 잘 극복을 해내고 있잖아요. 이런 것과 같이 우리 한국이야말로 앞으로 다가올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이런 측면에서 또한 선도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환경 부분에서 선도국이 될 수 있는가, 그로 인해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반도체 이후에 또 우리나라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간단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 문제. 이게 정말 문제일까? 이거를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그런 관점이 있었어요. 기후 문제를 심각하게 호도하는 것은 또 이로 인해서 돈을 벌기 위한 그 일부 세력들의 조작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기온이 상승하는 것은 태양의 그 흑점 활동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이지, 우리가 탄소를 많이 배출한 것이 아니고 실제 탄소 배출과 기온 상승과는 무관하다. 그러니까 과학을 표방한 그 다양한 세력들이 각각 좀 상반된 시각을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그걸 일일이 다 어떻게 정밀하게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 일상을 기준으로 본다면 환경, 기후 위기는 정말로 이제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의 행복 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 문제가 바로 미세먼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 몇 년간 미세먼지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또 최고의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단지 미세먼지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로 인해서 개인이 다 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상당히 심각하고 분노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기후변화, 이로 인한 환경변화, 굉장히 구체적이죠. 과일 산지가 북쪽으로 이동을 한다거나 수산물 산지도 또 북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고 있고, 긴 장마라든가 초대형 태풍이 온다거나, 그리고 작년부터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 문제도 기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거예요. 지금 빙하가 녹고 있고 영구 동토층이 또 녹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떠한 바이러스가 다시 되살아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 기후위기의 문제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의 일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6도의 멸종이라는 그런 책을 또 다루고 있어요. 어떤 책이냐면, 지구의 기온이 1도씩 올라갈 때마다 우리 환경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6도까지 다루고 있는 책인데, 대학 시절에 교수가 이 책은 학생들이 끝까지 읽은 적이 없는 책이라는 거예요. 타일러가 속으로 내가 그렇게 대충대충 할 걸로 보이나 하면서 자기는 반드시 끝까지 읽을 거라고 이제 확신을 했는데, 본인도 중간까지도 채 읽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
1도, 2도, 3도까지 읽어가다 보면 거기까지만 해도 너무 참담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상은 너무 끔찍해서 읽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3도만 올라가도 뭐 지구 끝장인데, 인류 끝장이고 뭐 더 이상 읽어봐야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면, 자, 1도. 지금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후로 1도 오르는 게 패스를 했죠. 자,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죠. 북극곰이 멸종해 가고 있고, 산호의 70%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만간 10년에서 30년 사이에 1.5도 상승기를 이제 넘어간다는 거예요. 2도까지도 이제 치솟아 올라가는 거죠. 근데 2도가 오르게 되면 그린란드가 녹고 마이애미, 맨하튼 같은 이런 해안 도시들의 상당한 부분들이 다 바다에 잠긴다고 합니다. 열사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물 부족 난민들이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시리아 난민도 우리는 전쟁으로 인해서 탈출한 걸로 오해를 하는데 실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농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생물이 3분의 1이 멸종을 한다는 거예요. 2도만 올라도 뭐 거의 사실 우리의 일상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자, 3도가 오르면 아마존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가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적도가 이제 3%에 휩싸이는 이런 악순환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3도까지만 봐도, 3도가 아니라 2도까지만 봐도 뭐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겠죠. 2도만 올라가도 평화로운 삶이 보장이 안 되는 거니까. 4도가 올라가면 뉴욕 전체가 물에 잠긴다고 하고, 식량 자원 부족으로 이제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 되겠죠. 5도 오르면 정글이 모두 사라지는 것이고, 거주 지역이 얼마 안 남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 자, 6도면 그냥 멸종입니다. 인류 멸종, 생물 멸종, 그냥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지금 1.5도까지 해서 기온 상승을 멈춰야 된다. 그래서 기온 상승의 원인인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아마 이 책을 읽으면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공감은 한다. 환경 문제 공감하고 위기다. 공감은 하는데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한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미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란 말이냐. 왜 이렇게 죄책감만 안겨준단 말이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우리 분리수거 열심히 하고 뭐 또 가급적이면 뭐 좀 걸어 다니려고 노력하고 뭐 이 정도 할 수 있겠죠. 직접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여기서 타일러가 제안하는 건 뭐냐면 친환경 기업 제품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소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도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으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유심히 관찰을 한다는 거죠. 커피숍에 가도 스타벅스에서는 FSC 인증 종이로 컵을 만들어 쓴다거나 이외에 여러 가지 환경 활동을 하는 것들이 이제 홍보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더욱더 이제 스타벅스를 이용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파타고니아의 기업 존재 이유, CEO가 얘기하고 있죠. 환경에 관련돼서 많은 기업들이 깨달았을 때,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 파타고니아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드는 게 우리 회사의 존재 이유다. 예전에 파타고니아 편에서 다뤄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친환경 기업에 대해서 이 촉수를 민감하게 세우고 그런 부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소비를 해주는 것, 기업의 활동을 이끄는 그런 역할이 되겠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하죠. 미비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기업을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많은 그런 탄소 배출이 기업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전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정부와 기업을 압박하는 거, 그것이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를 압박하는 거는 자, 탄소 배출을 멈춰야 되겠죠. 우리가 미세먼지 보면서 맨날 뭐 중국에서 오네 하는데, 물론 중국에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석탄 화력 발전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유럽의 몇몇 국가는 벌써 제로에 도달한 곳도 있는데 우리는 그 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게다가 이 상황에서 지금 삼척 동해 지역에 또 석탄 화력 발전소를 짓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정부 자체에서 다양한 분야의 환경 기준을 설정해서 그걸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게 압력을 행사를 해야 되겠죠. 또 기업을 압박하는 것, 우리 개인들이 주식 투자하죠. 요즘 화두가 뭡니까? ESG 기업이죠.
이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인데 그러니까 지배구조나 뭐 사회적 기업 이런 거는 뭐 과거부터 우리가 주시했던 부분인데 결국 최근에 중요한 건 바로 이 environment가 되는 거죠. 환경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야. 우리 개인들도 친환경 기업에만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압박이 되는 거죠. 연기금 투자하고 더불어서. 그리고 항상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가 감시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 불매운동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런 기업의 제품은 수입을 금지하겠다 이런 법안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는 거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굉장한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환경 분야에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또 우리나라가 반도체 이후에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주력 산업으로 위치시킬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의 계곡을 지나 선도국가로, 이 제목에 눈물의 계곡을 지나, 그러니까 이 환경 분야에서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치러야 될 역경이 있는 거예요. 그냥 쉽게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떠한 역경을 치러야 되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전기요금이 거의 가장 싼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가장 싸니까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 이쪽 분야의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싼 전기를 쓰면 되지 왜 굳이 비싼 돈 들여가지고 뭐 재생에너지 산업을 만들고, 필요성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과거에 어떤 책에서 왜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는가 그에 관한 인사이트를 본 적이 있는데, 뭐 당시 생산력은 중국이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근데 생산력이 높은 중국에서 왜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영국이었는가? 그 책의 저자가 바라본 인사이트는 중국은 인건비가 너무 쌌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산업혁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람 불러서 다 시켜 뭐 수십만 수백만 명이 하면 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하지만 당시 영국은 인건비가 굉장히 비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어떻게 사람 없이 기계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거기에 더 연구하고 더 매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렴한 전기요금을 계속 유지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발전할 수가 없죠. 특히나 가족용보다 기업용 전기는 훨씬 더 저렴하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더 심해지는 거죠. 일본은 자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는 아주 치명적인 사고로 인해서 그 이후에 전력 시장을 그냥 완전 개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개방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초기에 전기요금이 좀 비싸게 되는 거죠. 하지만 비싸니까 또 저렴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고, 기업에서도 자체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고, 토요타 같은 기업도 필요한 전력을 다 자체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이런 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력 발전하고 태양력 발전하고. 근데 우리는 지자체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면 반대를 한다는 거죠. 아니 그 돈도 안 되는데 괜히 저런 걸 만들어 가지고 더 비싼 그런 전기 누가 쓰겠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매년 1%라도 장기적으로 계속 올리는 이런 플랜을 갖고 가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저 분야가 이제는 비즈니스가 되겠네, 돈이 되겠네. 기업에서도 그러면은 원가 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전력을 연구해서 자체 생산을 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레미 리프킨이 앞으로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그것의 기준이 바로 건물이 된다고 했죠. 각 건물마다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다 설치하고 거기서 전력을 모으고 남는 전력도 나눠 쓰고 뭐 이런 식의 비전을 제시했던 그런 책 우리 본 적이 있잖아요. 거기서 제레미 리프킨이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AI가 할 수 없는 그런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적용 기술 이런 것들이 좋고, 뭐 하나 타깃을 잡으면 거기에 대한 또 집중력 이런 것들이 좋잖아요. 지금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도 아마 거기에 몰입하고 뛰어든 지가 제 기억에는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진 않아요. 10년이 넘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전 세계에 백신 제조를 가장 많이 담당하는 그런 백신 제조의 허브 국가가 되듯이, 분명히 우리가 이런 탄소 제로를 향해 가는 인류 이런 방향성에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도 분명히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눈물의 계곡, 전기료가 좀 인상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전 사회적으로 공감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